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인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구라고 하고요. 한 10분 정도 동안 작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인원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화하고 분화할 건지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하고 있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혹시 저희 회사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거수를 간단하게 해봐도 될까요? 코인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되게 기분 좋네요. 상당수 많이 있어서 더 편하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첫째로 아마 작년도에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어요.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은 코인들의 가격도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 거래소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적자 생존을 찾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단연코 작년도 한 해는 거래량 확대에 집중했던 시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수의 코인들을 발행하고 상장하고, 동시에 거래소 역시도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또한 트레이드 마이닝이라는 좀 독특한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코인이 엄청 많아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2,000개 이상의 코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2,000개 이상의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시총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다시피 한 1% 이상, 그러니까 전체 시총 대비 1% 이상의 그 캡을 차지하는 코인의 비중도 총 10개 이하입니다. 즉 대부분의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거래소에서 유통을 하기 위한 코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거래소들도 좀 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책정하고, 또한 더 나아가 페이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일으킨 사람한테 더 돈을 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트레이드 마이닝 거래소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거래소, 다른 거래소에서,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그 별도의 토큰들을 발행을 해서 이 토큰을 통해 그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게 라는 형태의 트레이드 마이닝 거래소를 만들어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획득한 토큰을 다시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토큰 가치가 하락하고, 동시에 피해받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건 역시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적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작년에 거래소들은 거래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시기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거래소 사업과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앞으로 성장 방향성을 따지기 위해서 주로 보고자 했던 방향성은 단순합니다. 과거 전통 증권 시장을 통해서 저희 시장을 한번 조망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 전통 증권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즉 주식이 있죠. 주식과 회사가 있으면 이 주식과 회사를 투자하는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있고, 그리고 헤지 펀드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투자은행도 존재하시고, 이 투자은행에서 리서치 페이퍼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장된 주식들은 다양한 거래소를 통해서 열심히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OTC 장외거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되고요. 이 시장에는 트레이더랑 그다음 이제 그 에셋 매니지먼트 역시도 거래에 참여합니다.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마켓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시장 자료를 또 참고해서 거래를 하기도 하죠. 저희 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시장, 코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프로젝트 팀, 이제 코인이 존재를 하면 이 프로젝트 팀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있고 크립토 펀드도 있습니다. 해시드, 블록워터, 블록타워 이 등등의 회사들도 이런 프로젝트 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은행 시장이 공고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거래소가 이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데,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도 진행하고 있고 리서치 페이퍼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외 거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트레이더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켓 데이터와 마켓 리서치 자료를 참고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전통 증권 시장이랑 굉장히 모양새가 유사하고 토큰 시장, 이 코인 시장도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1792년에 뉴욕 그 거래소에서 뉴욕 거래소가 생겨났고 여기서 이제 다우 지수도 만들어지기 이뤘고요. 그다음 1971년에는 기술 중심주의 거래소인 나스닥도 생겨나고 그 역시 나스닥 지수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한 1970년대 즈음에는 기존부터 있던 시카고 거래소에서 선물을 취급했고 역시나 한 1980년대부터 선물 밸류 라인이라고 하는 지수도 상품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1980년대부터는 선물이 현물의 거래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물 중심의 시장에서 선물 중심의 시장으로 이렇게 상품 역시도 다변화하고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 역시도 그 전에 F2 시장, 즉 피아트 크립토 법정 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사고 팔 수 있는 F2C 시장에서 선물을 취급하고 크립토 투 크립토가 되는 이제 그 C2C 시장으로 또는 DX, 그러니까 중앙 거래소가 아니라 분산화되어 있는 거래소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기에 이릅니다. 전통 증권 시장과 굉장히 진화와 분화의 과정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저희 이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도 이렇게 보시면 그 전에 F2C 법정화폐에서 거래했던 시장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하고 법정화폐 중심의 시장에서 크립토 시장과 분산화 시장으로 분화하기도 이릅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그러면 코인원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원은 앞선 진화와 분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이제 원래 그 국내 거래소와 인도네시아 거래소인 그 F2 시장 피앗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제 신규 상품인 노드 상품을 통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노드 상품을 만들기도 했고 이제 크로스를 출시도 하기도 했고 동시에 C2C 거래소인 CX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는 내려올 건데요. 첫째로 CX라고 하는 거래소는 저희가 원래는 F2C 거래소에서 시작을 했지만 C2C 거래소로 다양한 그 유동성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역시나 이 CX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둘째로 노드 사업은 사실 개인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인받아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을 대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해외에서도 이 관심들을 받고 뜨겁게 서비스의 가속화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테조스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노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라는 이름인데요. 현재 7개국 국가, 중국, 태국을 중심으로 7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고 현재 월간 10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송금 서비스의 어려운 부분, 답답한 부분을 타파한 블록체인의 혁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고요. 이 역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서비스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희 플랫폼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했던 최근의 프로젝트는 바로 랩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코인원은 설립한 지 5년이 넘는 회사인데 과거에 있는 기술 부채를 떠안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를 걷어내기 위해서 랩터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랩터의 공룡 또는 랩터의 전투기처럼 민첩하고 빠르고 정밀한 엔진을 도입하기 이르렀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플랫폼 기능을 대폭 향상했습니다. 대폭 향상하는 과정은 이렇게 초당 한 20건 내외의 체결을 초당 300만 건 이상으로 체결하기 이르렀고 그리고 1원 미만 거래가 불가능했던 거를 이제 디짓 그 소수점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기능도 추가하고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집약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저는 이제 내려가고 앞으로 이런 랩터를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저희 팀이 기여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원 플랫폼 셀 맡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서 강명구 부사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이제 랩터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공유 드릴 건데요. 저희가 랩터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이제 이슈들이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고객들에게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하자였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부터 저희가 거래소를 오픈하였는데 실제로 오픈 이후에 기술 부채가 조금씩 쌓였고,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비트코인 상승장 이전까지는 크게 프로젝트의 대규모의 그 트래픽이나 확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7년 말에 갑작스러운 상승장이 왔고, 그 상승으로 인해서 그 기술 부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서비스 안정성에 그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저희한테는 이 기술 부채를 먼저 처리하는 게 가장 큰 성급한 이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이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실제 요구 사항들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그 가장 큰 요구 사항 5가지는 이제 빠듯한 일정, 사실 가장 빠르게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고, 대신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한 저희 무중단 배포나 그 개발 환경이나 이제 프로덕트 환경에 대한 그 환경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서비스 모니터링을 더 줘야 되고, 로그나 그 이슈에 대한 추적들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프로젝트 일정으로 봤을 때 개발이나 운영을 고려한다고 하면 촉박한 일정이 저희에게 제일 부담이 되었을 텐데요. 네, 그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인력들은 어느 정도 현실에 타협한 건물들을 지으려고 했고, 사실 회사에서의 입장은 좀 더 그 성능 좋고 그 아까 랩터에서 얘기했던 최신의 엔진들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랩터 프로젝트 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작년 이제 2012월 말부터 TF를 꾸렸고, 실제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모든 날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색으로 도배가 된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고요. 그 일정 속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까 요구 사항 중에 이제 개발이나 프로덕트 환경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실제로 무중단 배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한 환경은 컨테이너 환경이었고요. 그 컨테이너 환경을 선정하던 중에 이제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들 중에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쓰고 있었던 오케스트레이션 중에서는 기존의 단일 그 도커 환경을 운영하고 있었던 ECS 환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나 내부에 있는 그 개발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피보타의 쿠버네티스 환경들,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설명 주셨던 그 글로벌 CJAX 운영 그 플랫폼이었던 GK, 그리고 사실 EK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고 싶었지만 한국 리전에 계속된 출시 연기로 인해서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선정은 ECS의 환경에서 저희 그 랩터 엔진을 구축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 그러니까 ECS를 선정한 이후에 저희 엔진을 이제 EKS 아키텍처와 그 구성 협의를 했을 때 실제 다수의 앱이나 서비스 구성으로 시도는 하였지만 그 저희가 ECS에 맞지 않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CJAX에서 썼던 그 쿠버네티스 환경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EKS 한국 리전 발표가 있었고, 이제 저희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EKS 서비스로 다시 선회를 한 이후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은 개발팀에서 가장 서비스나 개발의 안정성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마 개발 일정이나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붙여야 되고 그 빠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붙였을 때 장표에 보이는 저 3가지 정도의 그 매트릭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아마 그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와치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상용 서비스들, 뉴렐릭이나 다른 상용 서비스들을 검토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3가지 중에 오픈 소스나 기존 그 클라우드 와치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이 그 앞장표의 3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됐고 무엇보다 그 모니터링을 붙이거나 운영하는데 개발적인 그 기간을 산정했을 때 시간이 대폭 줄일 수 있는 뉴렐릭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되어 뉴렐릭을 저희 서비스에 연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인원에서 이제 뉴렐릭을 사용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그 APM 그 모니터링 중에 서비스 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맵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간의 그 대시보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저희가 가장 모니터링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스루풋이나 응답 시간, 에러율들을 한눈에 보고 저희가 병목을 찾는데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이나 그 브레이크다운 기능을 이용해서 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특정 구간의 콜스택들 응답 시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서비스의 안정성들이나 지연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EKS 쓰면서 뉴렐릭을 이제 연동하고 가장 크게 얻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전체 클러스터의 어떤 그 자원 현황이나 그 각 파드들의 이제 리소스 현황들 그리고 워커 노드가 어느 정도의 가용성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들이 편하게 붙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 하는 인력들이나 서비스 운영하는 부서들에서 많은 부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APM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 쿠버네티스의 파드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뉴렐릭 같은 경우에 APM과 컨테이너 파드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동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컨테이너 엔바이러먼트에 집어넣었던 그 데이터들은 사실 보이시는 장표의 저 부분들이 다였고요. 파드들을 띄울 때 그 엔바이러먼트만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쿠버네티스의 APM이랑 그 파드들의 리소스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관련된 그 확인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클러스터의 대시보드들도 저희가 특별한 설정이 없이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개발이나 운영에 좀 더 서비스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뉴렐릭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PM들을 좀 많이 쓰고 있었고 도입에 대해서 비교나 이런 노력들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환경이었을 텐데요. 스타트업들 분들이나 아마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사실 비용이 뉴렐릭이나 여타 APM들이 되게 서비스가 확장됨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한국의 뉴렐릭 파트너사나 뉴렐릭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실 비용 문제들은 사실 많이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꼭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시면 아마 큰 도입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앞 장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서 얻었던 결과고,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사실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여타 다른 운영의 이슈들을 빠르게 처리하게 되면서 진행했던 것들이고요. 요 뉴렐릭에 관련된 좀 더 상세한 그 QA 시간들은 이 다음 분들께서 같이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AWS 서밋에 참가를 했고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셔서 어제 부스에 많이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코임원 분들께서 이제 좀 예전부터 저희 프로덕트를 써주셔서 어떻게 저희 모니터링 툴을 쓰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리 이제 해보신 서비스 운영을 해보신 단계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오늘 통해서 좀 쉐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부스를 어제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고객분들과 얘기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있으신데, 현재 다른 회사들 그리고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자리에서 좀 코엠원 개발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몇 개를 이제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앞으로 한 15분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일단 뉴렐릭 어떻게 쓰고 있냐, 어떻게 장애가 나왔을 때 대처를 했냐, 어떤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장애 쪽 나셨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는지 코어앤온의 사례에 비해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저 코인원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이은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원에서 웹 API 개발을 하고 있는 김종헌입니다. 예, 방금 이제 여쭤보신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 장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단이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 페일이 발생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이것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타격이 상당히 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가 전체적인 시스템 페일로 이어지지 않게끔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장애라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든 어떻게든 물리적이든 논리적이든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결함이 허용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함 허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쿠버네티스가 빠르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실패를 시키고, 그렇게 실패를 시킨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리커버리 타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영역이 빠르게 리커버리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과연 어디까지가 임계점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렐릭 이제 APM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현재 시스템이 감당하고 있는 스로풋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 이와 유사한 CPU, 메모리 자원들 이런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이 이제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좀 사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편이고요. 보통 이제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을 하기 이전에 특정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시스템에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얼럿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각 시스템의 담당자들이 어떤 특정 시스템이 현재 특정 문제를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뉴렐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은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옮기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이제 그 서버에서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이제 주시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 줄어들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랩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부터 APM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APM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게 느꼈던 거는 어떤 장애 상황이나 지연 상황이 생겼을 때 앱 개발자로 가장 먼저 이제 리포트가 오게 되는데, 저희가 API 서버 말고도 뭐 지갑 서버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서비스들이 망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뉴렐릭 APM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띄울 때 그 뉴렐릭 에이전트를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밖에 연결되어 있는 뭐 레스트나 뭐 소켓, 스리프트로 연결되어 있는 익스터널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자동으로 디텍트를 해서 서비스 맵도 그려주고 분석도 해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지연이 발생했는지 그런 거를 쉽게 알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많은 질문들이 현재 쿠버네티스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까지 갔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프로덕션에서 제가 한 10월 달부터 들어봤던 이야기는 프로덕션까지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다. 그래서 스테이징 단계까지는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에 어떻게 갔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현재 코인원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뉴렐릭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이제 프로덕션을 가셨는지 좀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1일, 2일에 만우절이었죠. 그때 갑자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비트코인이 올라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급상승을 해서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당한 트래픽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배뿐만이 아니라 서너 배 이상에 달하는 트래픽이 갑자기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시점으로는 저희가 랩터 프로젝트를 끝낸 지 이제 막 한 달째 정도에 접어든 안정화 단계 기간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는 여러 시스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뭔가 조짐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외부의 특정 시장 변화에 의해서 그게 즉각적으로 시스템의 트래픽으로 반응을 하는 약간 특수성을 가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획적인 용량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았던 이제 계획은 실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국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저희가 시스템 자원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이제 스케일 아웃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현재 서비스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사실 무한정의 그 자원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예비로 남겨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적절한 수준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저는 이제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트라이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짧은 시간 안에서 뭐 많은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짧은 프로젝트 시간 안에서는 실제 저희가 초당 받아야 되는 체결수, 주물수,
것과 같은 좀 키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당 키 트랜잭션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스트레스 수치를 저희의 요구 사항으로 잡았고요. 그 요구 사항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스테이징 환경에서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사실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만 가지고 이게 오티마이즈된 결과다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용량 상정을 한 뒤에 지속적으로 서비스 운영 시점에 지속적으로 뉴렐릭 APM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가용 자원이 클러스터와 인스턴스의 가용 자원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스루풋을 더 이제 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가 됐을 때 어디까지 더 시스템이 감당이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점진적인 형태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자체도 또 각기 다르고 수집처도 각기 다르고 이제 분석된 결과도 사실상 되게 로우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의미 있는 정보를 그 안에서 획득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뉴렐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M 모니터링 도구 안에서도 이제 리포트 기능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의 그 최근 가동 그 자원 사용률이라든가 스루풋이라든가 아니면 트래픽 그리고 뭐 다양한 시스템 자원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다양한 형태의 분석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의 옵티마이징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회사 홍보 같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뉴렐릭에서 이런 다른 기능들도 되게 좋았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뉴렐릭 앱을 모바일 앱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집에 뭐 태블릿이나 폰 가지고 침대 옆에 두고 주무시면은 뭐 밖에서 뭐 어디에서든 뭐 서버 장애 상황이라든지 뭔가 지연 상황 발생했을 때 그 알라트를 받고 아니면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에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용이해서 저는 모바일 앱을 꼽겠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 좀 다른 APM에 비해서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해오면서 뭐 제2사의 APM 도구도 써봤고 오픈 소스인 S모 이제 APM 도구도 잠깐 써봤고 좀 이것저것 써본 상황이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모니터링 도구가 운영에 영향을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 운영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는 기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언가 컨피규레이션 정보들이 시시각각 조금씩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아무래도 이제 프록시 형태로 동작하는 APM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구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처했었는데 이 사실 시스템을 재구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같은 24시가 이제 가용성을 뭐 99.999%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 물론 목표로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스템을 재구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뉴렐릭에서 제공하는 서버 사이드 컨피규레이션 기능이 상당히 유효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재구동하지 않고 서버를 재구동하지 않고 그 프록시 형태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뉴렐릭 에이전트의 다양한 컨피규레이션 정보들을 변경을 하는데 그게 이제 뉴렐릭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변경을 해서 즉시 적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가령 이제 저희가 에러 레이트 같은 거 오류율 같은 것들을 집계를 하게 되는데 그 오류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실상 사용자 입력 오류라든가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 값이 잘못 입력된 경우 이것은 이제 오류율로 저희는 이제 취급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시스템을 재기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못마땅했었는데 마침 서버 사이드 컨피규레이션 기능이 재기동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에러레이트에서 컬렉션 하는데 이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래도 쿠버네티스를 보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이미 사용 중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보셨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고 했을 경우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도 쿠버네티스 환경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제 서비스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한 이제 플랫폼이자 기술이었던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랩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의 저희는 차세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 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용량 상정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애매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만큼의 워커 노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워커 노드들은 어떠한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실 텐데요. 물론 이제 계획적인 용량 상정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인 용량 상정이 가능하다라면 좋겠는데 결국은 현실적인 뭐 문제와 이게 실제 운영 상황에서 실제 그게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결국은 즉각적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스케일아웃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원의 사용률이나 배치와 같은 것들을 매니지먼트 서버들이 이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조금 기대해 보면서 점진적인 형태로 튜닝을 해 나가는 것이 비용적인 튜닝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원적인 튜닝도 그렇고요. 점진적인 형태로 튜닝을 해 나가는 것이 쿠버네티스의 설계 컨셉과 적절하지 않나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산정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점진적인 형태로 뭐 뉴렐릭 같은 뭐 APM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원 사용률을 확인해 가면서 튜닝을 하고 옵티마이징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경험 저희랑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저희 뉴렐릭 세션은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스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